9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쿨 변호사 3,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제4대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다가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한법협이 지지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단체 수장이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은 끈끈한 조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엔 김기원 서울변의 법제이사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김 변호사는 다음 달 10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예정인지 장한지 기자가 김기원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1회부터 10회까지 10번의 변호사 시험을 거치는 동안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숫자는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법조계 하나의 젊은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대 한법협 회장 선거가 오는 30일부터 치러지고 선거엔 서울변의 법제이사인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변시 5회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변의 법제이사, 변협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하는 일은 정답이 없는 일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대응하는 일들을 해와서 김기원 변호사는 크게 3가지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올바른 법조 인력 양성제도 제시입니다. 그는 먼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다시금 사법시험, 예비시험 병행, 로스쿨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쿨 체제의 틀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입시 제도를 발굴해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대선 후보들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려운 길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로스쿨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약속입니다. 사법시험과 예비시험이 병행이 아니라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공정하고 다양성 있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대선 후보들께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충분히 호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약은 플랫폼 리걸테크 문제 대응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나 설명회, 세미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법조계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계속 대항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는 변호사들에게 혁신을 판매하는 대신 대량의 광고로 시장을 지배해 소비자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한다며 제주는 변호사가 넘고 통행세, 소개료는 사무장 로펌인 플랫폼이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양보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매한 분야는 사람들이 애매하니까 중간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애매하니까 다 하자. 애매하니까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자.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나 체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입니다. 유사직역 갈등,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와 형사사법제도의 문제 등에 관해 김 변호사는 기고나 논문,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작은 일 하나 쉽지 않지만 청년 변호사 단체로서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에 일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 달 5일 임기가 끝나는 제3대 한국법조인협회장 강정규 변호사 후임으로 김기원 변호사가 회장에 당선될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부터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우선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청은 오늘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추적 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새로 도입되는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뉩니다. 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분 위장 수사의 경우는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지난해 이른바 N번방 사건 조주빈 일당 수사 때처럼 경찰이 신분증 인증을 대대하지 못해 수사 대상인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가 어려운 랜덤 채팅방이나 메신저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범인에게 성착취물 구매 문의를 하거나 여고생 등으로 위장해 성착취범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시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고요. 오늘부터 전국 사이버 여청수사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한 지금 법령 어떻게 되나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뒤 6개월간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협의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장수사를 할 때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위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함정수사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의 신분 비공개 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보고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포함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정책이 그래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청소년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요.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서 계약,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수사는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신분 위장 수사의 경우 최대 1년까지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법이 개정된 배경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위장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박사방, N번방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운영자 조주빈은 추가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조주빈은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하고 인증하라고 한 건데요.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한 뒤 수사를 이어갔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더 늘어갔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효율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제도화됐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거론됐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의 문제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짜 주민등록증은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대 성착취물을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채팅방에 입장시키기 전 인증 절차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수사에 난항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제도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만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성매매 같은 오프라인 범죄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고요. 아울러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해킹 등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네. 자, 위장 수사와 별개로 이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지금 처벌도 강화가 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아 피해자를 성범죄로 유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구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 권유만 처벌할 수 있었고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이제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N번방과 같은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사전에 예방이 되고 근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은우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는 필리핀 셋업 사건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먼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은 코로나라서 뜸하긴 하지만 네. 뭐 한 번쯤은 필리핀 여행을 가셨거나 네. 가실 계획을 잡으셨을 겁니다.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해외 여행을 간 여행객들을 상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네. 일명 셋업 범죄의 피해가 심각해서 오늘은 특히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셋업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셋업 범죄 조금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기도 한데요. 이게 좀 정확히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셋업 범죄란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 증거나 증언 등 함정을 파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이 셋업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 벗어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구나 필리핀과 같은 해외에서 셋업 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를 벗어나기는 몇 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설명을 들어도 좀 확 와닿지는 않는데 대표적인 좀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네, 필리핀 등지에서 일어나는 이 셋업 범죄의 대표적인 예라면 네. 우선 필리핀 여행객들은 언어적,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미리 섭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가이드들이 그 지역의 문외 한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네. 이 마약, 도박, 성매매 등을 권유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네. 특히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믿고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고 진행했다가 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이거나 네.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성매매 상대가 갑자기 돌변하여 네.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서 필리핀 현지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셋업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여기를 벗어나려면 네. 이 막대한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공갈 등의 재산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런 셋업 범죄에는 이 필리핀 현지의 비리 경찰까지 가세해서 함께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 지역의 문외 한인 여행객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현지 경찰까지 함께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셋업 범죄를 당하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셋업 범죄는 약자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함정에 빠뜨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구하는 금전은 무려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장 겁을 먹고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여 신고를 하는 한편 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피해 보상으로 금전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합당하게 지불하면 무방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선임된 변호인과 함께 대처를 네.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안타깝게도 막대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 범죄에 빠지면은 사실 대처를 하더라도 피해가 좀 심각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아무래도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처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네. 금전적 손실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셋업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가이드와 미리 얘기되지 않은 일정 등이 잡히면 우선 의심하여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이드를 포함하여 네. 현지, 그 접촉하는 현지인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해외라는 생소한 곳에서는 이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행을 온 들뜬 기분 때문에 준법 의식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은 특별히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종의 좀 기획범죄는 해외에서 당하면 굉장히 더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의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와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한 행정기본법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3장 19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유사 제도에 대한 기준,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행정법제위는 올해 내 출범 예정이며 법제처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50명 이내 구성으로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9월 24일 오늘을 끝으로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간기획물 로포커스를 통해 한층 더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뉴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법조계의 핫하고 다양한 이슈, 우리 일상 속 법률 소식들을 알차게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로포커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